의순공주 예숙은 조선 제17대 국왕 효종과 인선왕후의 양녀이자 도르곤의 정실 부인으로 성종의 구남 이경군의 증손이자 칠남봉왕군의 양증손인 금림군 이기은과 조선 전기 대서원 병조참판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유경심의 딸 문화뮤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1637년 9월 청나라는 조선의 여자를 요구합니다. 당시 병자호란 직후였기에 청나라에 향한 증오와 반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의 기생을 바치라 요구하니 천민에 속하는 기생조차 싫다고 자살할 정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들이 자신의 딸을 선뜻 내놓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 결국 6명의 여자를 뽑게 되는데 6명의 여인들은 모두 서녀이거나 양녀로 정실 부인이 낳은 정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바뀐 숭덕제의 명으로 혼인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시녀는 뽑아 보내달라는 요청에 관아의 여종 10명을 보냈습니다. 1638년 숭덕제는 조선이 보낸 여종 10명 중 4명은 궁에 들였고 정친왕 자르갈랑과 도르곤에게 1명씩 나머지는 다른 곳에 분배했습니다. 1650년 그로부터 13년 후에 청나라에서 다시 여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청나라 사신 파을레는 효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왕의 부인을 갓 잃어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국왕의 딸이 몇이며 몇 살인지 우리들이 모두 안다. 만일 이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가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대국에서도 전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이에 내관 나업이 현재 있는 공주자가께서는 2살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도르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주의 나이가 어리다면 중실 가운데 적합한 여인으로 간택하여도 무방하오. 사실 효종의 명으로 나업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효종에게 혼인 정년기에 해당하는 공주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인조시대의 조선의 처녀를 첩이나 시녀 용도의 공녀로 강제로 차출해간 것과는 달리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정식적인 구혼이었으며 상대가 단순한 황족이 아닌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의 섭정왕으로서 언제 황제로 등극해도 이상치 않을 도르곤의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이었지만 반청 감정이 높았던 조선으로선 달갑지 않은 구혼이었습니다. 당시 효종의 이복 여동생 효명공주는 이미 가례를 치렀고 효종의 딸들은 모두 미혼이었으며 큰딸 수광공주는 15세, 둘째 딸 숙명공주는 11세, 나머지는 9세, 5세, 3세였습니다. 수광공주는 다음 해 정월에 은밀히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효종은 자신의 형인 소현세자의 살아남은 세 딸들도 모두 미혼으로 첫째 딸 경숙군주는 14세, 둘째 딸 경명군주는 9세, 셋째 딸 경순군주는 8세였습니다. 효종은 이에 8월에 소현세자의 큰딸 경숙군주를 서둘러 혼인시켰습니다. 이에 효종은 왕녀를 보낼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왕족들과 대신들도 자신들의 딸들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는데 이때 스스로 자진하여 소신에게 혼기가 찬 여식이 있습니다. 라고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 이계윤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창덕궁으로 들어와 간택 후보자들을 보고 그녀를 최종 간택하게 됩니다. 효종은 그녀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고 이때 그녀의 봉호는 대의에 순종하였다는 뜻으로 의순공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은 종일품 가덕대부로 품계를 올려주고 또한 청나라에서 비단 40필, 은 1000냥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녀의 오빠 이주는 장른 참봉으로 이수는 전설사 별검으로 삼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집안이 번성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녀를 오랑캐에게 팔아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며 거센 비난을 하게 됩니다. 4월 22일 그녀는 고국을 떠나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효종이 서대문 밖 근교까지 나와서 그녀를 전송했고 공조 판서 원두표가 그녀를 호위했으며 시녀 16명과 의녀, 유모, 웅종, 수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진조 혼인 예법에 따라 친족과 종복, 지인 등으로 최대한 인원을 갖춰 새로 맞이한 정실 부인을 마중 나가야 했습니다. 5월 21일 도르곤이 6만 명의 수행인을 이끌고 산해관 부근의 연산으로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그녀와 도르곤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이역만리로 떠나 39세의 도르곤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6월 22일 도르곤이 그녀를 위해 국경 진입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그녀가 금으로 된 연을 타고 북경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였습니다. 도르고는 그녀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으나 명경에 도착하자 태도를 바꾸어 그녀와 시녀들이 못생겼다고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르곤의 진심이 아니라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도르곤의 부부 생활은 원만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후일 도르곤은 그녀를 맞이할 때 용례를 순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먼저 사신을 보내고 친형하려고 했는데 조선의 길이 너무 멀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예법대로 한다면 용례를 순서대로 다 갖추지 못하면 첩이고 용례를 다 갖추면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르고는 그녀를 정실 부인인 대복진으로 맞이해 그에 걸맞은 급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도르곤과의 혼인을 함으로써 조선과 청나라와의 외교 위기도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부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혼인한 지 단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651년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는 도르곤을 성종의 왕제로 추존하여 태묘에 부묘하였고 도르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정실 부인이자 순치제의 모후인 효장문왕후의 조카 언니 박이제길 특씨를 경효충궁의 왕으로 추승해 주었습니다. 이때 순치제는 도르곤의 새로운 정실 부인인 그녀를 황후로 격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추존 황제의 살아있는 정부인을 황후의 자귀를 내리지 않는 것이 어느 나라 황실이나 왕실의 관례라는 점과 청나라의 비호의적인 조선의 공주인 그녀이기에 조선과의 난처한 외교관계도 분명 감안을 했던 것으로 보아 황태후로도 격상하기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그녀가 황후로 격상되었다면 조선 왕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을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나라 법도에 따르면 황후나 태후에 오른 비비는 친정까지 통째로 정황기 또는 양황기 만주인으로 옮겨 일종의 측근 세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법적으로 효종의 양녀로서 도르곤과 혼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 이시 전체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태조 이래 효종까지 이어온 왕풍 정도는 정백기 만주 이가씨와 같은 형태로 활기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녀로서는 이역만리 먼 청나라의 시집와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할 노릇인데 도르곤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반 만에 순치제가 도르곤의 묘와 시후 도로를 박탈하고 심지어 부관 참시를 하는 등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치제의 이런 처사는 잔혹했지만 조선에서도 도르곤이 주제넘게 행동한 것이라 평가할 만큼 쌓아온 업보가 있었습니다. 이 일 또한 순치제의 통치에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르곤의 모든 재산은 여러 친왕들에게 분배되었고 도르곤의 여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도르곤의 부인이었던 그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순치제의 청산에 의해 그녀는 도르곤과는 한 살 차이 나는 시조카인 단중친왕 보로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되어 절개를 지키고자 죽으면 연려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래 조선의 종실 여성으로 태어나 교육받은 그녀로서는 재혼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유목 민족의 전통인 형사취수 제도와 이민족의 왕에게 시집보낸 황족의 여성을 뜻하는 화번공주들도 사정에 따라 2번이든 3번이든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1652년 그녀의 두 번째 남편 보로 또한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는 또다시 과부가 되어 혼자서 외롭게 종친의 사저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신으로 청나라를 오고 가던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은 그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조선으로 다시 데려오고자 순치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녀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었는지 순치제가 허락하면서 칙서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미만인이 되어 종친의 사저에 지내며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졌으니 측은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는데 아비인 이계윤이 딸을 보고자 주청하니 더욱 안쓰러워 위정대신과 함께 귀국시켜 친지와 살 수 있도록 하니 조선에선 따르라. 그녀는 다행히 아버지와 함께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국이 조선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금림군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일이고 일이 잘못되었으면 청나라의 질책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효종의 동정으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쌀을 지급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게 시집을 갖고 남편의 사후에 수절치 않고
이내 재혼까지 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조선의 시선은 곱지 못하였으며 더 이상 정치적 가치도 사라진 그녀에 대한 조정의 태도도 돌변했습니다. 사헌부에서 그녀를 조선으로 데려온 그녀의 아버지 극림군을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사관원에서 벌이 부족하다 하여 극림군을 삭탈관작하여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더는 의순공주라 기록하지 않고 이기윤의 딸이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황족의 예우를 받았던 시절보다 처지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시선 때문인지 그녀의 아버지 극림군은 다시 서용되어 청나라의 사신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연려실 기술에선 극림군이 나라를 위해 그녀를 자청해 보낸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서 보내는 비단을 탐냈기 때문이며 섭정왕 도르곤이 그녀를 받아들였다가 소박하여 버리고 화졸에게 시집보낸 것을 극림군이 청나라에서 데려오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2번 혼인을 했고 청에게 끌려갔다 속환되어 돌아온 조선 여성들을 뜻하는 환양녀라는 이유로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1662년 그녀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현종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장례비를 넉넉히 지급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천보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그녀가 청나라에 가기 직전 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유품인 족두리만 겨우 건졌다고 해서 이 묘를 족두리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요약하자면 가난한 종실의 딸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공주가 되어 청나라 애신강라 도르곤의 정실 부인인 대복진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원하지 않던 재혼까지 하게 되어 겨우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오랑캐의 시집을 2번이나 간 환양녀라는 치욕을 받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온갖 비난 속에서 불운한 운명을 맞이한 그녀에게는 과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만 그녀의 희생으로 조선과 청나라와의 외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모욕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이 꼭 헛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